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 안철수 국회의원실 직원들에게 기차표 예매 등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의원실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실을 철수한 보좌관만 23명. 네, 이것이 모든 걸 말해주지요. 국회의원은 안철수가 됐고 비서진은 나라 돈으로 월급 받는데 상전이 또 한 명 더 있는 현실. 근데 왜 낯설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박근혜가 됐고 비서진은 나라 돈으로 월급 받는데 상전이 한 명 더 있었던 현실. 네, 우리가 유감없이 경험한 탓입니다. 검찰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이름은 염동열. 검찰은 그래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댓글로 여론 조작하더니 여론조사로도 여론 조작하려 했네요. 개표 과정에서도 여론 조작을 했던가요? 여러분, 김호준의 파파이스에 나온 더 플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못 보신 분들께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며칠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 당직실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정당국이 규정을 위반해서 과도한 특혜를 베푼 셈이지요. 죽어서도 영웅이 되는 아빠, 감옥에 가서도 상전이 되는 딸. 역시 호부 밑에 견자가 없네요. 광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그제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TV 토론회 후토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 모두 부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말실수를 갖고 공격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문 후보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잘못 호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김영환 최고위원, 본인도 이재명을 이재문이라고 잘못 말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의 반박도 함께 들어보시죠.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여유 있게 잘하셔서 잘하셨는데 역시 이제 동문서답하는 그 습성이라고 할까요? 그 태도, 그리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기억력과 표현에 상당한 문제가 또 제기돼서 그런 걸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력, 문재인 후보 기억력에 어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이재명으로 읽었고요. 또 유승민 후보, 대통령 후보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유시민으로 읽었고, 과거에 뭐 문재명이라는 일도 있었고, 또 날짜를 잘못 기억하신 일도 있었고, 또 뭐 무슨 세월호에 가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또 3D를 3D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했는데 어제도 그런 실수가 돼서 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제기됐다. 요거는 약간 전병헌 본부장님 답을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유시민이란 이재명, 유시민 이러셨나요? 요건. 아니, 그런 이름 호명에 살짝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들도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이름을 잘못 나올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근본적인 기억력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공격 같고요. 특히 3D도 말씀을 하시는데 국어연구원에서도 3D로 읽느냐 3D로 읽느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4.12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몰렸던 보수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에게 결집되리란 예상 누가 했느냐? 자유한국당 정용기 대변인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가 주적을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주적이 이제 문재인 후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캠프에서 가장 먼저 제압해야 될 대상, 주력해서 제압해야 될 대상이 문재인 후보라고 정해진 겁니까? 일단은 저희하고 대척점에 있는 그 후보인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념 면에서 또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분명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적이니까 그런 후보와 그런 정당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어떤 제압해야 된다. 주적 이런 표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선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 기반을 가장 많이 뺏어간 쪽은 안철수 후보 쪽 아닙니까? 이제 그게 선거를 쭉 치르다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고정 지지층이 있고 그 지지층의 성향이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제가 볼 때 지난주 초까지 피크를 찍었다고 봅니다. 정점을. 안철수 후보가 4.12 재보궐선거 직전인 10일, 11일까지 피크를 찍은 걸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안철수 후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안희정 후보처럼 중도적 입장에서 양쪽 다를 어떻게 보면 취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후보들은 지지 기반이 급격하게 잠식됩니다. 그래서 반기문 후보나 안희정 후보가 그랬듯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는 굉장히 지지자들이 유동적이고 또 취약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번 4.12 재보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고 이게 계기가 돼서 보수 우파의 지지층들이 홍준표 후보로 이제 좀 결집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막말은 토론이 방송되던 밤에 잠 깨우는 데는 특효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삼성 세탁기에 돌리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재판 받아야 할 사람이 국민을 모독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바른정당 지상욱 대변인의 입에서 말입니다.
역시 김호준의 뉴스공장 1부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요, 그동안 자기를 문재인 후보만 붙여주면 10분 안에 KO를 시키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을 보면 오히려 KO를 시킨 게 아니라 10분 안에 나중에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거는 세탁기 발언인데, 뭐라 그럴까요? 5천만 국민을 세탁기에 놓고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세탁기에 들어갈 사람은 홍준표 후보 당신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본인은 이미 들어갔다 왔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형사 피고인으로 취급받는 그분이 들어갔다 온 세탁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모든 국민을 형사 피고인 취급하면서 세탁기 놓고 돌리겠다 하는 그 발상, 그건 촌철살인이 아니라 국민 인격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이 된 화두는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그렇다면 적폐 청산 영순위가 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적폐가 누적된 데에는 거대 야당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적폐는 지난 20년 동안 집권했던 세력 모두의 책임이라는 뜻인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TV 토론을 보거나 그 이전에 이렇게 쭉 문재인 후보의 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적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 문재인 후보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적폐다. 안철수 후보는 내 편 아니면 다 적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사실 저는 절반은 진실이지만 절반은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함께 그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이제 적폐 세력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적폐란 말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어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인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공정, 불평등이라고 국내외에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평등, 불공정이 이렇게 적폐처럼 쌓여온 세월은 지난 20년이에요. 특히 IMF 이후로,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 불평등의 어떤 그런 폐단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유주의. 그래서 격차 해소가 가장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지난 20년의 정권을 잡아둔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만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건 좁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형성되어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대소화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적폐를 갖다가 너무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한정해서 좁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철수 후보의 국공립유치원 축소 공약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는 병설 유치원 6,000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재원 마련부터 초등학교 부지 확보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참모들에게 대답을 돌리거나 핵심을 비껴가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알고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다. 간담회 일부 들어보시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매입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서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춰서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세금 아끼는 대표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재원 확보가 되는 겁니까? 재원 확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 교육 개혁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이 국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국가 부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지금 국립유치원에 지원을 해준 걸 사립유치원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건 22만 원밖에 안 되고 국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건 1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립유치원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교육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 지금 지을 공간이 없다니까 저희 아이가 강서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은 아까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남아도는 학교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과밀학교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남아도는 학교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병설 유치원에 더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보다는 기존 사립에 조금 더 무상 제공되는 부분을 좀 더 쪼개어서 사립에 더 무상 교육을 좀 더 실시해서 서로 간에 동등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면 안 되신가요? 무조건 공교육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사립하고 국공립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립과 공립의 차이, 비용 차이, 그다음에 서비스 질의 차이 이런 것들이 너무 컸어요. 그것이 20, 30년 동안 방치됐죠. 이거는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좁히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 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토론, 문안토론. 네, 오늘도 문님, 안님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박근혜가 구치소 당직실에서 자다니요. 저 문재인이 이 친박들의 못된 버릇 반드시 고쳐놓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당신한테 힘을 모아주면 적폐가 청산됩니까? 오만방자한 생각입니다. 아니, 적폐 청산한다고 하니까 쫄리십니까? 쫄리면 되지셔야지요. 친박 윤상현이하고 김진태한테 지지받았으면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국민입니다. 내가 좋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그들 보고 지지해달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지금 안 후보님 지지한다는 분들 상당수가 결국 대선 당일에는 홍준표 찍을 텐데 우리 안 후보님 참 딱하십니다. 언제까지 구름 위에서 떠 계시겠습니까? 사람 이름 하나 기억 못하는 당신이 더 딱합니다. 이재용을 이재명이라고 하더니 당신 마누라 이름은 제대로 기억합니까? 그 민영삼이를 캠프에 영입하셨더군요. 인재 영입이란 이름으로. 그자는 우리 집사람이 나댄다. 이런 막말을 퍼부었지요. 막말 잘하는 인재까지 필요했습니까? 대선 캠프에서 말입니다. 막말로 말할 것 같으면 사회자 이 친구가 민영삼이보다 더 고수 아닌가요? 사회자? 아니요. 저 자유한국당원입니다. 제가 왜 국민의당 갑니까? 에이, 꿈도 꾸지 마세요. 시새끼야! 너 민주당 입당해! 그러면 물타기가 되니까. 아내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미경 교수가 안 후보님 비서들한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지요? 그건 우리 안 사람이 사과했습니다. 아니, 사과를 왜 비서들보다 국민들에게 먼저 합니까? 그것도 왜 비서를 통해서 하지요? 앞으로 집권하시면 청와대 직원들이 안 후보님 아내분 논문 써주고 기차표 끊어주고 그래야 합니까?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비서 의혹도 처음엔 억지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튿날 이실직고한 거 아닙니까? 민영삼이 말대로 나대지 마십시오. 부창부수라더니 어떻게 부부가 똑같이 나댑니까? 자꾸 우리 아내 보고 나댄다고 하는데 김미경 교수는 그렇게 조신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빈소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저 안철수 부인입니다. 이러면서 고붕들 몰고 다녔다지요. 아니, 안철수 부인이 안철수 부인이라고 하지 문재인 부인입니다. 이래야 한단 말입니까? 동백꽃 할머니를 이용해도 분수가 있죠. 그리고 안 후보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 정부가 없을 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짓거리셨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임시정부가 없긴 없었지요. 상하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는 모름지기 통합정부, 공동정부여야 한다고 봐요. 한 후보님, 역사의식에 단마진이라도 걸린 겁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됐다. 홍준표는 이렇게 주장했지요. 홍준표조차도 안 후보님이랑은 세탁기에 같이 안 들어갈 겁니다. 어이 3D 문재인, 내가 지금 말 끼어들었는데 나를 그 투명인간 취급해? 너딴 새끼가 세탁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안까지. 아니, 이 새끼들이 쌍으로 날 무시해? 아이고, 이님 나오셨습니다. 이님도 세탁기 한번 들어가셔야지요. 국보위 출신 아닙니까? 야, 그 똥보가 날 알아봐 주는구나. 나도 그 세탁기 들어가고 싶은데 안 끼워주잖아. 그리고 나는 홍준표보다 더 세탁이 됐다고 봐요. 깜빵 들어갔다가 나왔잖아. 아, 그래요. 돈 받아 처먹어서 다녀오셨죠? 이 씨발. 야, 내가 대선 후보가 아니라고 나를 막대하는 거야? 너따 새끼가. 홍석현에 이어서 정운찬도 대선 불출마했던데 그 나이 드실 만큼 드셔가지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나대십니까? 자기 스펙이나 명망이면 국민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망상 좀 버리세요. 예? 이 똥보 새끼가 점점. 야, 똥보.
뭘 하려다가 안 되는 것 같고 시비 거는 것 같은데, 그 네 발기부전부터 걱정해,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발기부전이라니요. 제가 언제 발기부전입니까? 안 후보님, 어르신 상대로 장난치면 밟았습니다. 그래. 내가 정치 원로잖니. 이희호 여사님한테 장난질 치니까 앞으로는 아무도 안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 만나면 당신도 만나면 안 됩니다. 카이 씨발, 이젠 그 대화에 껴주지도 않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건 뭐 싸우지도 않고 지셨네요. 부전승이 아니라 부전패인가요? 이님. 너 이 새끼야, 너도 부전패야, 발기부전패. 그만하시라니까요. 이 새끼 또 지랄이야,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동백꽃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 유족 측에서 이 재단에서 준 조의금을 돌려주었다고 봐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서 10억 엔을 줬는데, 이 재단은 그 10억 엔으로 지들 마음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재단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문님 빨랐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재단, 여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답은 층계 재단. 재단 중에 재단은 여기지요. 구 안철수 재단인 동그라미 재단.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안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이승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 40%, 안철수 후보 37% 정도 나왔어요. 예. 지난주와 동일하게 3포인트 정도 격차를 유지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조정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안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프레시안 조사도 설명드리겠지만 프레시안 조사도 격차가 한 8% 정도 났고요. 예.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나올 지지율이 다 나온 상황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번 조사들은 다 13일이나 12일까지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인데 아무래도 유치원 공약 관련한 거나 아니면은 김미경 교수의 의혹 관련해서 보좌진을 사적으로 불렀다는 의혹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지금 분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한국갤럽 조사는 40대 37. 네. 자, 그렇다면은 프레시안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프레시안 조사 같은 경우에는 46% 대 36.5%.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문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한 10% 격차네요. 네, 그렇죠. 이 프레시안의 분석은 안 후보의 추격전에 위기감을 느낀 20에서 40대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조금 더 결집한 게 아닌가 해서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갤럽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의견을 덧붙였는데, 국민의당 지지율이 24%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안 후보 지지율은 훨씬 높잖아요. 이 부분은 결국은 당 바깥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반영된 것이고, 변동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이번 주에도 갤럽은 밝히긴 했습니다. 변동 여지가 있다 하면 더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겁니까?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까?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면 이제 중도층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 갤럽의 분석은 사실상 보수층
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찍을 분들이 부분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고요. 네. 이 프레시안 조사를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3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49.8, 안철수 39.4, 홍준표 9% 순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원래 본인 지지율에서 다자 대결에서 4.8%포인트 그다음에 0.5%포인트 상승해요. 근데 이제 유승민을 대입했을 때는 안 후보가 2.7%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홍준표의 지지율에 따라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런 것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가 나왔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다지 썩 높지 않고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지지율은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유승민, 홍준표 후보 나왔을 때요. 근데 이제 본래 지지율에서 홍준표 후보가 9%를 점했을 경우에 안 후보가 0.5%밖에 상승을 못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층 표가 홍준표에 몰린다고 하면 안 후보 같은 경우에 더 표를 상승 동력이 조금 잃는 거고. 근데 유승민 후보가 뭐 9%가 나오더라도 유승민 후보 한테 안 가는 표들, 그다음에 홍지사나 뭐 이렇게 갔던 표들이 안철수한테 모일 경우에 조금 더 상승하는데 이게 물론 딱 뭐라고 규정하기 쉽지 않지만 결국은 이제 홍준표 지사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조사를 보면. 알겠습니다. 조사 방법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갤럽은 무선 전화 면접이 81%인데 RDD 방식이고 유선 전화 면접이 15%인데 이것도 RDD고 그 무선 전화 면접 4%가 있는데 이거는 통신사가 제공한 표본 추출 방법이고요. 그런데 무선은 결국 85%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프레시안 조사는 리서치뷰 건가요? 네, 리서치뷰입니다. 리서치뷰고 여기는 100% 무선 RDD지만은 ARS 방식이고. 네, ARS 방식입니다. 면접이 아니라 ARS 방식이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역전을 했다든지 선두를 달린다든지 이런 조사 결과는 요 며칠 사이에 보기 힘드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지 그렇다면 상승세가 멈춰선 거라고 봐야 할지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약간 그 안 후보의 헛발질들이 약간 있었죠. 유치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의 영향이 조금 있어서 더 조정기를 거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승준 기자님도 예비군일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예비군을 오래 했는데 학사장교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재작년에 예비군이 끝났습니다. 네, 동원훈련이요. 그러니까 동원훈련이 끝났고 이제 저는 아직도 예비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방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학사장교는 지금도 저는 전시에 어디로 오라고 통지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한 번도 안 나갔다. 그리고 뭐 부인병원에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회피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지지율의 그 상승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강세로 반전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분노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직장에 다니시면 예비군 가려고 하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동원훈련이요, 특히. 동원훈련 같은 게 눈치를 보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눈치 보면서도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아니, 사실 근데 이게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그 가정을 얘기하는 게 좀 제가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와 관련해서 2013년에 논란이 있었을 때 명쾌한 설명이 없었어요. 해군 대위라고만 했죠, 그냥. 해군 대위. 나 군대를 갔다 왔느냐, 갔다 오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비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왜 중요하냐는 식으로 이제 트위터로 이 해명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 문제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겨레가 좀 취재를 합니까? 의혹이 다 제기됐던 것은 취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대구매일신문이 보도한 정도인데 이 진실이 어떠한지 자유한국당에서는 파헤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참 새누리당이나 뭐 자유한국당 이 후보들이 단골로 쓴 전가의 보도잖아요. 그렇죠. 사실 쌍팔년도식의 사고인 거죠. 이거를 조금만 보고서는 아니면 기업들이 하는 보도자료만 봐도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경우에는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조 영향이 아니라 경영적 판단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2016년에 조사한 걸 보면 해외 투자 동향을 보면 6,000개 기업이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1위가 46.4%가 현지 시장 진출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촉진, 그 다음에 저임금 활용. 근데 이미 저임금 활용도 순위가 처지고 있죠. 예전에는 싼 노동력을 이용한다고 중국과 베트남 시장 나갔는데 실제로 거기도 임금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나가는 경영적 판단으로 현지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무슨 악성 노조나 뭐 그 강성기종 노조라는 이유는 사실과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죠. 토론회에서. 그래요. 사실 아닌 이야기를 이렇게 떠벌리면은 이거는 선관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홍준표가 얘기하는 과거 사례들이 뭐 한두 개라도 있고 하다 보면 선관위에서 이게 뭐라고 딱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선관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부적 고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거를 고발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노조나 민주노총이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토론회에서 홍 후보 같은 경우에 삼성 세탁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변에 농담처럼 사람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삼성 세탁기 가지고 있는데 고장 많이 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사실이 아닌 의견 제시였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길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건 의견 제시라고 빠져나갈 길이 가능성이 높죠. 어떤 사실에 대한 전달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라고 빠져나간다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어긋나는 말은 안 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 얘기 나온 김에 안철수 후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우리 정부가 없을 때 생긴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저는 이 답변부터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일단 이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사드 합의 말 바꾼 거 아니냐고 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일단 적절한 답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없을 때라고 했을 때 건국적 논란을 건드리게 돼버려요. 사실 이게 안 후보의 역사관까지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버렸는데 결국 1948년을 건국일보는 뉴라이트와 같은 얘기를 한 거 아니냐는 지금 질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8.15를 건국일로 보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죠. 전에 트위터에도 또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국민의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까? 네, 오늘 당 대변인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통치하지 않았던 정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장난 같긴 한데 임시정부가 당연히 통치는 못했죠. 그 당시에 상하이에 있고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유치원 해명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차라리 실수였다거나 뭐 아니면 그렇게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말장난식으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토론회에서 이제 안 후보는 자신의 강점이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이 위안부 문제 같은 역사와 철학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상 안 후보가 약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토론에서 빈곤한 역사관 드러낼 바에는 토론이 많은 게 별로 좋지 않을 텐데 뭐 무제한 토론을 제안해서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뭘 갖고 토론하자는 이야기인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감옥에 있는 박근혜 씨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이 뉴스가 포털에서 1위였습니다. 네, 1위고 많은 분들이 분노를 쏟아내셨죠. 저희 정치밥 페이스북에만 해서도 그 기사를 공유하니까 거의 욕설들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치소 그 자기 독방이 지저분하다고 도배를 해달라고 해서 그 도배하는 동안 직원은 당직실에서 잤다는 얘기잖아요, 이틀 동안. 아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쨌든 수용자의 경우에는 홍거실이든 독방이든 거기서 있어야지 다른 데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사용한 당직실을 자는 것 자체가 이거는 관련 법에서 위반으로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남들 다 거기서 살았는데 또 게다가 좋은 방이라면서요. 미군이 썼던 방. 그렇죠. 더군다나 좋은 방인데 아니 이분이 지금 이사 간 걸로 착각하신 건지 도배를 왜 하는지 저도 이해 못하겠고요. 아니, 지금 뭐 민박집 촌평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아하. 그래 어떻게 뭐 그럼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까? 법무부에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됐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자기 방으로 가야겠죠. 예. 참 서울구치소 소장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네, 계속 논란이 있어왔죠. 네.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 CCTV가 안 달린 방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집어넣고 또 게다가 박근혜 씨가 문제 삼으니까 이제 당직실에 가서 재우고. 아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들은 소문에 의하면은 그렇게 진상을 부린다대요. 감옥에서.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이것도 사실 진상의 일환이지. 얼마나 진상을 부렸으면 저기 당직실에서 재우겠어요. 아 이게 진짜 서울구치소장을 정말 무서운 사람을 앉혀야 되겠다. 새 정부에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앉혀서 절대로 박근혜 씨가 이 안에서도 스스로 특권 계급이 아님을 분명히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제대로 된 수용 생활을 하게끔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대로만 하면 되겠죠. 사실. 네. 그리고 아니 노컷뉴스가 이거 단독 보도한 건데 노컷뉴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취재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한 2주 전부터 이제 입감할 때부터 언론사 정보 보고에 올라오기로는 엄청난 진상을 부리고 있다고. 뭐 진상이 뭐 일반적인 진상이 아니라 아주 개진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네. 자, 이제 금요일 언니가 보고 있다 올라오는 날인데 짧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언니가 보고 있다는 이번에 대선 후보 TV 토론의 뒷담화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거 오늘 녹음했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업로드가 됐고요. 네, 뭐 내용도 이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인데 예를 들어서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볼펜 한 자루만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료를 보고 읽는다는 지적을 받아서 아예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료 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 후보 같은 경우에 와튼스쿨 동문 트럼프가 아무도 트럼프와 동문을 인정하지 않는데 안 후보가 인정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홍 후보가 좀 달라졌답니다. 토론회에서는 그렇게 독설을 쏟아냈지만 토론회 끝난 뒤에는 각 후보들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대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얘기들이 저기 언니가 보고 있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여러분의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결의 이승준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네, 시사평론계의 안철수,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그 김용민 중인 자세 똑바로 안 합니까? 지금 누구를 또 성대모사한? 시사평론계 우병우, 김용민 PD께 김성태 의원의 목소리로. 김성태? 네. 예. 전혀 몰라봤습니다. 예. 다시 연말을 하셔야겠네. 예.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걸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서 저는 시사평론계의 안철수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것 중에, 생방으로 나갔는데, 팟캐스트로는 안 나간 부분이 있어요. 뭐가요? 예, 거기 보면은 김용민 PD께서 김성태 성대모사를 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그냥 성대모사가 아니라 대충 그냥 말투만 따라한 것보다 더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나한테 불리한 건 다 편집합니다. 예, 그건 아셔야 돼. 예. 생방송 듣는 분들에 비해서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캡처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그런 흑역사를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난주 방송은 통편집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들어봐도 그냥 저한테 완전히 말리셨더라고요. 아니, 이제 한때 조금 틈을 네.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동정 여론이 일게 되고, 김수민 패권주의, 이게 또 이제 다시 부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1위를 되찾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 2보 후퇴한 거죠. 3, 4보 전진을 위해서. 예. 틈이 난 게 아니라, 구멍이 뻥 뚫리셨던데요. 우리 김수민의 이런 공세는 저한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서울에 산다면 우리 김수민 씨는 지금 평택쯤 왔나?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평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시하시는군요. 아니, 네, 평택으로 사드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농담입니다. 저는 농담만 농담입니다. 저도 농담입니다. 아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격분하셨더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지만 4월 12일인가요? 네, 이 지역에도 재보궐선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 이게 진짜 한국의 선거제도에도 문제가 있고, 언론이라든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지식인들도 좀 문제가 있는데, 예. 이제 경상도 개새끼론이 왕창 인터넷을 도배를 했죠. 예. 결과만 보고. 특히 TK 지역. 네, 보시다시피 전 선거를 다 자유한국당이 이겼습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 예, 김용민 PD님 축하드리고요. 왜? 당원이시잖아요. 그렇지. 내가 깜빡했습니다. 당원인 거를. 정신 붙잡으십시오. 왜 이러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지역적 기반, 이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 네. 근데 선거라는 게 한국의 선거 제도의 특성상 승자 독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예, 제가 조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짚어드리면 TK 몰표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대구 지역 선거들을 보면은 이제 지방의원 선거를 몇 군데서 했는데, 예. 당선자들의 득표율이 40%대였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상주 쪽에서 김재원 전 의원이 나왔던, 이제 또 의원이 됐는데, 그 선거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제가 괜히 입방정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파면 그날 제가 또 서울로 올라가서 공개 방송을 했을 때, 김재원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언을 적중시킨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아니, 근데 예언이랄 것도 없이 김재원이 될 거라는 추정은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저는 이제 공천을 주겠나, 이 마당에, 자유한국당에서. 예, 그 생각을 했는데, 참 철면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당인데, 그 당이. 네. 처음에는 무공천 한다고 했다가, 이제 의석을 잃을 것 같으니까, 김재원한테 공천을 준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득표율이 50%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몰표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몰표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구미시의 4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인데요. 거기도 있었어요? 네. 여기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이 선거는 사실은 하나만한 선거였던 것이,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가 붙었거든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무소속이 한 50% 넘어가지고 경북 지역에서도 무소속이 이기는 이런 기초의원 선거들이 있어요. 재보선 때. 예, 근데 이게 보면 무소속인 분이 자유한국당 전 당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100%입니다. 100%. 득표율이 100%인 거예요. 자유한국당 대 자유한국당의 대결이었고.
2008년에 부산의 어떤 선거구에서 네. 기호 1번 한나라당 그리고 기호 X번 친박연대 이렇게만 출마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유권자분이 거기다 이제 투표용지에다가 볼펜으로 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고 그냥 투표함에다 투표용지를 넣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구미 그 해당 선거구 투표율을 보면 32%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이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네.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 사실은 뭐 후보 2명을 한패거리로 봐서 100%라고 봐야 되는. 그래도 좀 50대 50으로 좀 나누어서 찍었으면 욕을 덜 먹었을 것을 구미 선거구에 80 몇 프로 이거 뜨는 거 보고 제가 또 욕 엄청 얻어먹겠네. 이런 타지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일단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대구 경북 민심을 한번 좀 제대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향후 대선에서는 어떤 투표 양상이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고요. 그거를 조금 짚어드리면 공백이 대단히 큽니다. 대구 경북 쪽 사람들이라고 뭐 특별히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찍고 싶은 생각이 아주 크지는 않고요. 근데 그 표들을 이제 인수를 해나가야 되는데 야권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욕해왔던 너도 잘한 건 아니다. 이런 심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있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있긴 하겠죠. 예. 네. 그리고 박근혜 씨를 찍었던 그 51.55%라는 그 유권자들이 같은 뜻으로 찍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보면 뭐 복지라든가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가치에 깊이 찬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근데 이제 한묶음으로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 심리가 예를 들면은 2013년경에 제가 지역구에 경로당을 돌다 보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욕하는 정치인은 안철수였습니다. 그래요? 네, 안철수 씨가 범야권에서 1위를 할 때였죠. 그래서 그 욕이 한 2014년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갑니다. 네, 그러다가 안철수 씨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하다 사퇴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6개월인가 지나서 2015년 초였죠. 문재인 후보가 그때 대표가 되는데 그때는 욕먹는 사람이 문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당시 여당 자유한국당에게 경쟁이 되는 상대가 되는 그런 인물과 정당에 대한 반대 심리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도 그렇고 안철수 씨도 그렇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특별히 욕을 먹을 만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오히려 대통령 후보만 아니었으면 그냥 국회의원 정도였으면 사람은 참 좋다. 인상은 참 좋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분들입니다. 근데 이 적의 대표라는 것이 엄청난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김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김정은이란 이름이 출연하자마자 욕을 해대듯.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심리가 다스리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유승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이 지역에서 유승민은 박근혜를 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박근혜한테 맞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박근혜와 등을 돌려가지고 박근혜를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 유승민의 모습을 보면서 대구 경북의 보수 성향 내지는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유승민하고 공감이 안 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박근혜를 지지했다가 상처받았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계속 영남권을 집중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얼굴을 보여주고 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공격과 비판 상당히 중요하고 뭐 싸움이죠. 정치란 곧 싸움인데 이제 어차피 박근혜라는 거대적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달래는 그 잔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국민이니까 달래는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안이 중요합니다. 1번 싫다고 2번 찍고 2번 싫다고 1번 찍는 이런 투표 형태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옛날에 좀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정당, 정치인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대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TK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 오롯이 대선 결과에 투영될지 아니면 뭐 그냥 네. 그거는 말 그대로 부유표일 뿐이고 이번처럼 자유한국당에 다수표가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저는 몰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TK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이 그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지역 대 지역이나 세대, 직업 이런 구분들이 상당히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반사이득이 많았습니다. 예. 홍준표도 믿거든요, 사실. 보수층들은. 예, 그래서 안철수는 좀 묽어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표가 쏠린 게 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다른 전략을 다시 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세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조금 빠지게 만들었다가 다시 규합시키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제가 분명히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동들이 이 지역 내에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과거의 구도는 어쨌든 상당히 해산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럼 표를 가장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대구 경북에서요? 예. 저는 1, 2위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1, 2위. 그 1, 2위는 누가 될까요? 뭐 문대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문대안이 TK에서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홍은 못 나올까? 이건 있어요. 그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이건 진보 성향 유권자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1등 아니면 2등만 찍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쪽은 제낀다라는 그냥 자기 한 표의 그 가치 자체를 소중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도 뭐 박찬종 후보라든가 예. 또 진보 쪽은 권영길 후보라든가 이렇게 찍는 성향이 있지만 이게 진보 보수 양쪽에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투표 습성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오늘 제가 결선 투표 얘기를 준비한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1, 2등 쪽으로 표가 많이 휩쓸려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하고 유승민 중에 누가 표가 더 많이 나오느냐. 이게 또 다른 3, 4위 전에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향후에 무주공산이 된 TK 민심. 네. 이걸 쓸어 담을 보수 정치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결선 투표 얘기 오늘 한번 펼쳐봐 주시죠. 그 결선 투표는 그 재보궐선거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40% 이상씩 나온 거는 결과적으로 뿐만 아니라 원인에 있어서도 결선 투표란 요인을 봐야 됩니다. 결선 투표제가 존재했다면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온 지역구에 제3정당인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후보가 나왔을 거고요. 예. 그러면은 또 자유한국당 표가 더 잠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고 야 여기 50% 안 됐으니까 결선 투표 했으면 여기 졌을 수도 있겠네.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결선 투표라는 제도 하나가 도입되면 판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박근혜 씨가 50%를 넘어서 대통령이 됐다 치더라도 그때 결선 투표 제도가 있었으면 분명히 보수 진영 또 분열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씨는 1차에서 51%가 나오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제가 하나 김용민 PD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987년 대선 때 왜 민주화 세력이 노태우 후보한테 패배했을까요? 뭐 일반적인 분석은 네. 양김의 분열. 네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김용민 PD께서 시사평론계 우병우 씨인데. 왜 그런 정도로 분석하냐고요? 네. 조금 더 법꾸라지처럼 평꾸라지가 되셔서 조금 더 빠져나가 보실 수 없겠습니까? 혹시 다른 요인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정선거 아닌가?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그것도 있었어, 실은. 구로구청 사건도 있었고, 뭐 칼기 폭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의혹이 가시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리고 뭐 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돈도 뿌렸습니다. 많이 뿌렸어요, 그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졌던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노태우 한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일단은 좀 후보자들이 선거 전략을 잘못 편 게 있었어요. 저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너무 지나치게 민주화 운동의 그 표밭 그쪽을 경쟁적으로 노린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와 김종필의 표를 잠식하는 전략을 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 김영삼 후보 경우에는 군정종식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어쨌든 대중 심리는 6.29 선언을 지나면서 군정은 종식되는 것이 확정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틈을 치고 나와서 노태우 쪽에서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걸어버립니다. 예. 저는 굉장히 파괴력 있는 슬로건이다. 노태우가 전두환의 친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그 암시를 준 것이었고 그의 반면에서 군정종식은 너무 안일한 캐치플레이즈였다는 생각이 들고 나 이 사람 노태우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네, 노태우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요. 호불호를 떠나서. 그리고 김대중 후보 쪽은 평민은 평민당, 대중은 김대중. 요것도 명 캐치플레이즈로 또 아직까지 역사에 남아있긴 한데요. 멋있었어요, 그거. 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계급 계층적인 틀 안에 조금 갇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체적인 선거 판도를 잡아내는 선거 전략은 노태우 쪽이 아무래도 쥐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YSDJ 쪽은 좀 지역에 많이 몰입하는 그런 또 역효과도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단일화 했으면 이겼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면, YS로 단일화 됐다고 쳤을 때, 노태우 쪽도 작전이 있을 겁니다. 뭐, 지적인 약점을 치고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DJ로 단일화 됐다고 치면은 색깔 공세라던가, 그렇지. 또 호남 차별 지역 포위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도 대비책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JP하고 연대를 하는 그런 수를 노태우 쪽에서 또 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때 그렇다면 DJ, YS 중에 YS가 나가는 게 맞았고 YS하고 노태우하고 이제 붙게 되면은 영남이 이제 분열되면서 민주화 쪽에 방점을 둔 호남 민심까지 YS가 끌어안게 되고 수도권 민심도 끌어안게 되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도식. 네. 이런 도식이 이제 사실은 21세기를 넘어서까지 계속되면서 일종의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영남 패권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유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남 후보가 나오면은 호남만 지지받고 영남은 다 영남 쪽 지지자한테 쏠린다. 그러니까 반드시 야당 쪽에서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영남 쪽 인사가 후보로 나와야 한다. 이런 논리가 사실은 이제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호남 민심이 있었고 이런 호남 민심이 사실은 국민의당 지지로 이렇게 지난 총선 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역사적 계보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큰 뭐 그런 얘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매우 타당성이 큰 건 아니고. 그게 김용민 PD가 하신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이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니죠. 예, 굳이 사활을 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김수민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게. 저는 약간 너무 지나치게 지역구도에 의존하는 걸 좀 경계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우리 한국 정치에서 지역 무시 못합니다, 아직은. 근데 이 지역이라는 걸 잘 들여다보면 또 다른 결들이 안에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주의를 욕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결들을 찾아서 쳐주는 게 지역주의를 해체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하튼 예, 그래서 하여튼 그 YSDJ 단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단일화를 절대로 못하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예. YSDJ 서로 입장에 보면 단일화를 해줘도 상대가 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 심지어는 단일화를 해서 단일 후보가 된 후보조차도 단일화 안 한 쪽이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예. 네,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모아봤자 집중타를 얻어맞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따로 나가는 게 맞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지지자들을 속인 것이죠. 이 두 분이 단일화 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대선 패배 이후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어쩌면 모릅니다. 이 정치사의 거인들이 어차피 단일화 해도 힘든 판이었다. 그런데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설명할 방법은 없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게요. 일단은 이게 향후에 이어지는 정치 일정들을 한번 보면서 YSDJ가 왜 갈라졌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8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데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총선 제도에도 그대로 개헌 이후에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되고 그다음에 전국구 의석이 있는데 이 당시는 비례대표 형식이 아니라 지역구 의석하고 연동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탄탄한 호남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고 수도권에 또 호남 출신 인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대중 평민당 쪽에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87년 대선에서 2등과 3등이 88년 총선에서 바로 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고 자기가 30%대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연합정치를 꾀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념이 가까운 JP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처음에는 박철원이라는 그 육공화국의 황태자를 통해서 김대중 쪽으로 3당 합당 제안이 들어갑니다. 근데 김대중은 광주 문제도 있고 자신이 노태우랑 손을 잡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난 이게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왜 DJ하고 손잡으려 했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 게요. 이왕에 잡는 거 차라리 호남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게 대연정의 효과가 난다. 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상대방이 거절할 줄 알고 받지 못할 수를 던져서 YS와의 3당 합당에 알리바이를 만든다. 저는 이렇게 한번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등 김영삼은 또 노태우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또 구도가 되면서 3당 합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다음 대통령이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실 분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좀 처지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 같다는 게 아니라 이번 대통령이 과반의 득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죠. 못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국회의석만 봐도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여소야대 상황이고 근데 노태우도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수를 쓴다고 치고 그 김영삼을 영입했던 건데 예, 김영삼이 진짜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건 저는 반쯤은 맞다고 봐요. 네, 전두환 노태우 구속 때까지는. 예.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저는 연정을 해야 될 텐데 자기의 직계 세력을 키우지 말고 예. 정치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면서 그냥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무리해서 자신의 직계를 계속해서 다음 대통령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극한 사태까지는 안 가겠지만 본인의 어떤 역사적인 위상이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만인의 대통령 그리고 대탕평 시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다. 예. 누가 되든지 간에 홍준표 씨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는 홍준표 씨가 돼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맡아야 될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넉살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네. 이제 과거에 좀 악연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웃으면서 넘길 거예요, 그 사람이. 예. 네, 그거는 김용민 PD는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겠네요. 2년이 있으시니까.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틀어지면은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다가 이 새끼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영원히 안 보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게 아니고 이제 홍준표가 바라보는 김용민은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이고, 홍준표. 네, 아직도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PD한테? 증 없어. 무관심이에요. 사실은. 저는 홍준표 후보를 뭐 지금 당장 만나도 허허껄껄하면서 손잡고 웃을 수 있어요. 뭐 그거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예. 근데 그 형님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거 뭐 완전히 그 자유한국당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홍준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말 싫어하고 그런 식으로 거침없이 네. 그 속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날선 정치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요? 알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러는 거는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을 제로 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저래서 누가 홍준표한테 표를 줘요? 저는 홍준표 씨의 현 정체성은 7자로 표현할 수 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자유한국당 때를 몰고 다니면서 절벽을 찾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노태우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예. 그런데 지금 노태우 때 같지 않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노태우 때는 그래도 풍류라는 게 있었죠. 사실 아무리 밑에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이 보스들이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얘기하면은 해결이 되던 뭔가 활로가 트이던.
근데 다 삼김 이후의 정치인들은 고만고만해서 이게 뭐 사실은 김진태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판을 국민이 짜면 됩니다. 어떻게 짭니까? 네, 어차피 거인이 사라진 시대인데 국민들이 몇 가지 키를 이미 쥐고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이제 87년 선거의 대가로 그냥 그 당시 선거 1, 2, 3등이 차례대로 대통령이 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적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87년 선거에서 민주화 세력이 패배한 이유는 저는 결선 투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인위적 단일화도 어려운 것이었고 노태우 진영의 전략도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면 결선 투표를 통해서 1, 2위를 먼저 가렸다면 다시 민주대 독재 회기의 구도는 됐을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러면 정권 교체해야지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긴 했는데 예전에 그 양김 씨가 정치 규제에 묶여 있을 때 바지 사장 비슷한 노릇을 했던 정치인이 이민우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민우 있었죠. 예. 네. 그 이민우 씨가 그 전두환 정권에서 내각제 카드를 내밀었을 때, 그거를 받는다라고 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민우는 이제 사쿠라, 낮에는 야당이고 밤엔 여당 아니냐, 이렇게 돼서 양김 씨가 자기 세력들을 이끌고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민주화라는 조건을 달아서 내각제가 됐으면 저는 오히려 3당 합당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내각제였다면 굳이 당끼리 합당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연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민우 씨는 그거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걸 말했기 때문에 역사의 그 김병준 씨 같은 거죠. 김병준 씨가 그 난국을 자기가 억지로 수습해보겠다고 책임 총리를 맡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집중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치인들이 이런 자리를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정치인이 좀 약삭 빠를 필요도 있는 게 그 자리로 가면 정말 보람이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시대의 타협을 이끌어내서 연착륙시키려고 했던 건데 분노했던 군중한테 두들겨 맞는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각제였어도 해볼 만은 했겠다. 근데 다만 뭐 선거제도가 내각제에 걸맞는 승자 독식을 방지하는 뭐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라면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모로 그렇게 가야 승자 독식으로 점철되어 왔던 87년 체제를 청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대선에서 도입이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안타깝게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분명한 건 이건 있어요. 박근혜 씨가 감옥 갈 때 저는 이거 앞으로 누가 무서워서 대통령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자기가 권력을 집중시켜서 갖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 형태가 뭐 법적으로 내각제니 대통령제니를 떠나서 분권과 연정의 시대로 가는 건 확실하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판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조만간에 개헌 전국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지금 5명의 대선 주자분들이 다 개헌의 입장을 밝히셨고 또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권을 신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전 국민적 학습과 토론과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예. 네, 저는 대선 이튿날 5월 10일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정말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 가운데 하나로서 결선 투표제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은 분명히 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75%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해야 한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의 75%의 지지를 받는 것은 무조건 그거는 뭐 국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랍게도 이 75%가 정말 석 달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유지됐던 것이 박근혜는 탄핵돼야 한다. 파면돼야 한다. 네. 이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다수결 민주주의의 그 백미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75%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예. 안희정 지사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안희정 지사는 무리하게 100%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대연정이라는 거는 소연정 조합들이 안 맞을 때 최후에 하는 게 대연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너무 무리하게 그 그림을 꺼냈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은 판만 내주고 국민들이 퍼즐 조각 맞춰서 맞추면 되는데 예.
처음부터 정답을 제시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네, 앞으로는 뭐 이제 분권과 연정의 시대로 가겠죠. 네. 제가, 이제 한 5월 지나서 책을 하나 냅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 제가 보수 정치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중에 하나 제언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휴대전화 이런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보자는 거죠. 아니 뭐 사실 10대부터 제 딸이 올해 이제 8살인데 휴대전화가 생겼어요. 물론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유권자인 18살 이상 고령층까지 이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만 참여하게끔 해서 온라인 이 모바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견, 사드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뭐 국회도 타협이 안 되고 여러모로 사회 혼란이 가중될 때 이렇게 물어서 깔끔하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민 의견이 나온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건 이제 대통령의 몫이죠. 그렇게 해서 모바일 국민 투표를 일반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하지만 뭐 권력자를 뽑는 선거는 무조건 그거는 수개표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김수민 따위가 먼저 얘기하진 않았겠죠?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동의 안 합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민주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게요. 이게 참여할 여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차이가 심하거든요. 아이고 디스플레이가 없다면은 뭐 동사무소 나와서 의사를 밝히시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의견을 물을 때 주관식으로 묻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투표까지를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시사평론계의 안철수기 때문에. 안철수가 오히려 그런 모바일로 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우병우 말이 더 맞습니다. 우병우는 사실 박근혜도 가는 감옥 안 갔잖아요. 진정한 실세입니다. 예. 근데 우병우 씨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우병우 씨 좀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왜? 지금 보니까 자기 머리에 기억을 일부러 지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나? 감옥 안 가려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굴에 보여요, 요새. 우병우 씨 얼굴에. 그래요? 예, 차라리 이재용처럼 깔끔하게 감옥 가가지고, 감옥 생활에 적응해야 되니까 탕수육은 안 먹겠다. 그리고 막 종교 서적 막 반입해가지고 막 열심히 읽고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저렇게 감옥 안 가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가서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뭐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TV에서 우병우 씨 보니까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시간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막 천기누설이 나오고 이렇게 관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대청소가 도리어 청소의 대상 아닌가 이런 지적도 받고 있어요. 네. 이야기 나왔으니 그런데 이게 코너 이름 대한민국 대청소가 엄청 제가 부끄럽고 찔립니다. 예, 제가 집 청소도 잘 안 하는데 뭘 대한민국을 청소하는가 해서. 집 청소해 그럼 빨리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선 투표제. 저도 동의하고요. 진짜 국민의 뜻이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냥 선거 때만 잠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늘 국민의 다수의 생각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으로 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결론으로 두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투표를 해서 득표율이 50%가 안 되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한 번 투표했는데 그 후보가 50%를 넘어가 버리는 건 더 위험하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결선 투표제다. 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축구박스입니다. 오늘은 1000개의 바람이 되어를 준비했습니다. 재작년 일주기
작년 2주기 때 날씨 기억하십니까? 참 이상한 일이지요. 3주기를 이틀 앞둔 어제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 아침엔 종달새, 밤엔 비열이 된 그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비로 바람으로 다가옵니다. 제주소년 오연준 군과 박예음 양이 엠넷 위키드에서 불렀던 노래 실황입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어줘.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눈에 감정이 다 들어있어. 눈 자체에 스토리가 있어. 가을에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500점 넘었어. 와.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어줘.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가 있는 토요일입니다. 네.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예. 바람도 많이 불고 벚꽃 잎들이 비처럼 내립니다. 예. 오늘은 시집을 이것저것 뒤지다가 1994년에 간행된 안도현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을 골랐습니다. 예. 1994년이면 23년 전이죠. 예. 그때 시집 한 권 값이 지금 보니까 3,000원이었네요. 예. 그때도 이제 그 음반, 테이프가 한 4,000원, 5,000원 했던 때였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나온 시가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 시입니다. 예, 예.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이죠. 예. 우리 김 PD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네, 너에게 묻는다. 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나는 뭐 거의 국민시가 되어버렸어요. 예. 근데 이 시에서 얘기하는 바를 얼마나 실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낸다는 말이겠죠? 예. 네. 근데 이 시집에 보면은 연탄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연탄 한 장이라는 시도 있고 반쯤 깨진 연탄이라는 시도 있고요. 예. 관련해서 요즘 우리의 상황과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 연탄 한 장이라는 시는 이래요. 읽어볼까요? 예.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하는 시입니다. 지금 연탄을 떼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있죠. 이른바 오래된 마을, 동네 언덕바지의 마을에는 아직도 연탄들 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이 연탄의 상징이 아주 깊습니다. 연탄이 없이는 밥도 지을 수 없고 국도 끓일 수가 없죠. 온몸으로 자신을 태워서 이 밥을 지어주고 국을 끓여주는 그 연탄의 고마움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연탄은 다 타고 나면은 눈이 오는 날 미끄러운 길을 안 미끄럽게 하기 위해서 뿌리기도 하죠. 그런 연탄의 의미를 시인은 아주 촘촘히 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너에게 묻는다와 연탄 시리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여서 뭐 그렇다 치고요. 뭐 좋은 시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주목한 시는 두 편입니다. 요즘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다 서민 편이랍니다. 누구라고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 어려운 삶들을 살아온 사람들이 말하는 서민이나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 얘기와 자신들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금수저 생활을 해왔으면서 서민을 위한다거나 서민과 함께한 대통령이란 말을 들으면은 대단히 낯설어요. 예. 뭐 당장 급하니까 뭐 서민 편에 서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 사람 살아온 과정들을 직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디 안 갑니다. 계급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역정을 보면은 지향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우둔하지는 않겠죠. 예. 두 편의 시 보겠습니다. 하나는 겨울밤의 시쓱입니다. 여기도 연탄이 등장하는데요. 예. 연탄불 갈아보았는가. 겨울밤 3시나 4시 무렵에 일어나기는 죽어도 싫고 그렇다고 안 일어날 수도 없을 때 때를 놓쳤다가는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벌떡 일어나 60촉 백열전교를 켜고 눈 부비며 드르륵 부엌으로 난 미닫이 문을 열어보았는가. 처마 밑으로 흰 눈이 계층 상승 욕구처럼 쌓이던 밤. 나는 그 밤에 대해 지금부터 쓰려고 한다. 연탄을 갈아본 사람이 존재의 밑바닥을 안다. 이렇게 썼다가는 지우고 연탄 집게 한번 잡아보지 않고 삶을 안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썼다가는 다시 지우고 볼펜을 놓고 세상을 내다본다. 세상은 폭설 속에서 숨을 헐떡이다가 금방 멈춰선 증기기관차 같다. 희망을 노래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를 생각하는 동안 내가 사는 아파트 아래 공단마을 다닥다닥 붙은 어느 자취방 들창문에 문득 불이 켜진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 자기 자신을 힘겹게도 끙 일으켜 세워 연탄을 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예. 1위 수출 자유지역 귀금속 공장에 나가는 그는 근로기준법 한 줄 읽지 않은 어린 노동자. 밤새 철야 작업하고 왔거나 술 한잔하고는 좆도 시발 비틀거리며 와서 빨간 눈으로 연탄 불구멍을 맞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다 타버린 연탄재 같은 몇 장의 삭은 꿈을 버리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연탄 냄새에 자기 자신이 들키지 않으려고 그는 될수록 오래 숨을 참을 것이다. 아, 그러나 그것은 연탄을 갈아본 사람만이 아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도 같은 것. 불현듯 나는 서러워진다.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눈발 때문이 아니라 시 몇 줄에 아둥바둥 매달려 지내온 날들이 무엇이었나 싶어서. 나는 그동안 세상 바깥에서 세상 속을 몰래 훔쳐보기만 했던 것이다. 다시 볼펜을 잡아야겠다. 낮은 곳으로 자꾸 제 몸을 들이미는 눈발이 오늘 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불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나는 써야겠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지금 내가 쓰는 시가 밥이 되고 곡물이 되도록 끝없이 쓰다 보면 겨울밤 3시나 4시쯤 내 방에 꺼지지 않은 불빛을 보고 누군가 중얼거릴 것이다. 살아야겠다고 흰 종이 위에다 꼭꼭 눌러 이 세상을 사랑해야겠다고 쓰고 또 쓸 것이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아이고. 안도현 시는 정말 세상에 저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응시하고요. 그러면서 일상 속의 그 어려움들, 가난한 풍경들을 잘 그려냅니다. 이 연탄도 갈아보지 않고 연탄에 라면도 끓여보지 않고 연탄 냄새도 맡아보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서민들의 삶의 가난한 풍경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길들이려고 하는지, 서민 코스프레를 어떻게 위장하려고 하는지, 겨울밤의 시쓱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한다 그러는데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삶의 풍경, 김 PD가 얘기한 그런 일기와 관련된 것들도 하나씩 기억에 참고해서 계속 꺼내봐야겠죠. 환기해야겠죠. 네, 마지막 한 편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아들이 민석이인 모양이에요. 네, 민석이가 100일이 지나고 이제 밖에 안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죠. 장군감이다. 대통령감이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인이 덜컥 화를 내면서 그런 장군,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석이 100일 지나 밖에 안고 나가니 동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놈 참 잘도 생겼다. 장군감이로구나. 얼얼얼얼러 깍꿍. 그놈 참 미끈하게도 생겼다. 대통령감이로구나. 볼기짝한데 철썩. 그런데 그런 덕담도 어째 내 귀에는 반갑게 들리지 않는다. 민석아.
나는 내가 먼 훗날 제발 장군이나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국을 지키는 일보다 정권의 들러리로나 서는 장군이라면, 부하에겐 늑대가 되고 상관에겐 쥐새끼가 되는 장군이라면, 하늘의 별보다 어깨 위의 별에 눈먼 장군이라면, 아직도 방공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장군이라면, 어느 땐간 때가 오면 혼란을 틈타 군복을 벗어던지고 싶어하는 장군이라면, 학살을 하고도 피 묻은 손을 태연히 감추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최루탄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대통령이라면, 세계에서 유례 없이 1600명이나 되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낸 대통령이라면, 정권 유지 수단으로 통일을 이용하는 대통령이라면, 믿어주세요 하고는 금방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라면, 그런 장군, 그런 대통령 개에게나 주고 민사가 나는 내가 먼 훗날 이런 장군,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외국 군대가 우리 땅을 설치고 다니면 분노의 칼을 들어 물리칠 줄 알며, 권좌에는 티끌만큼도 욕심이 없는 장군 말이다. 자본가의 흰 손보다 일하는 사람의 거친 손을 제일 귀하게 여기며 백성을 하늘로 섬기는 대통령 말이다. 누구나 그 앞에 무릎 꿇고 싶은 사람 말이다. 그날이 와서 민서가 내가 장군이나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쌀이 빗자루를 들고 그 위에 집마당을 쓰는 사람이 되어도 나는 좋겠다. 날마다 펜으로 그 일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 시인이 되어도 나는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994년의 시인데 지금도 뭐 생생하죠. 외국 군대가 우리 땅을 설치고 다니면 분노의 칼을 들어 물리칠 줄 아는 대통령. 또 그런 장군. 또 일하는 사람의 거친 손을 제일 귀하게 여기면서 백성을 하늘로 섬기는 대통령.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여기 안도현 시인은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정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죠, 지금. 예. 법의 노조가 됐잖아요. 그런 대통령들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우리 세월호가 3주기가 다가옵니다. 예. 그런데도 뭐 참 바뀌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의 내부 풍경 보셨죠? 예. 그리고 이 다 사가 문드러진 모습들 보면서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게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은유입니다. 세월호도 함께 생각하시고 저와 많은 생명들 어떻게 저렇게 물속에 처박았는지 그리고 저 배를 누가 저런 모습으로 만들었는지도 생각하면서 우리 선거를 하루하루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해토에서 협찬하는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이 책을 선물해드립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는 세월호와 함께 시민들의 3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는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번째 책인데요. 정원선 에세이스트와 나는 꼽살이다에서 구성을 담당하는 배영란 작가가 집필했습니다. 세월호 자원봉사자 10여 명의 인터뷰가 실린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 함께 선물해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 이용권. 남해 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귀한 쿠폰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한번 검색해 보시지요.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샥스핀이 어느 동물의 지느러미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상어였습니다. 정답자는 슈퍼맨 포에버님. 언론이 세월호에 더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아노 치는 개발자님도 당첨자입니다. 매일 아침 조간 브리핑을 들으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씨는 정치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더욱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립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빨래하는 가전제품이 무엇인지 맞춰달라는 거였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홍준표에게 여기 들어가라 했었죠. 정답은 세탁기였습니다. 자, 당첨자는 모바일 월권님.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정몽준과 박근혜의 콜라보 공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고로 지도자는 밑바닥 삶을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네. 친일 유신 척결님, 걸레는 빨아도 수건으로 못 씁니다. 걸레는 걸레일 뿐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그의 전당 헌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재판.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은 차은택과 광고업계의 선후배로 한때 호형호재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다음 차은택은 김성현으로부터 형이 책임을 안고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현이 차은택에게 형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김성현 발끈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러자 듣고 있던 차은택이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김성현에게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전날 차은택은 최순실 재판 증인으로 나갔는데요. 그래서 국정농단의 일당이 돼버려 너무나 수치스럽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러자 최순실은 미르재단에는 차은택 사람만 있고 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인지 억울하다라면서 차은택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네, 이런 배경 지식을 머리에 두고 헌법재판소 1월 19일 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은택은 최순실이 자기에게 네가 김성현을 쓰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일은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라고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 증인은 고영태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최순실은 증인에게 차명폰을 만들어서 그 차명폰으로만 통화하자고 제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차명폰을 만들었죠. 네, 그 최순실 씨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때 제가 소개했던 그 사람들은 최순실 씨가 이제 다 차명폰을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조감독으로 폰을 제가 이제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114번. 증인은 이제 이 사건이 언론에 막 폭로된 이후에 중국에 이제 머물던 시기인 2016년 10월경 플레이그라운드 이사이자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던 김성현과 통화를 했었다고 아까 증언했는데, 네. 통화 당시 김성현은 증인에게 형이 안고 가야 돼, 형이 십자가를 매야 해,
라고 하면서 증인이 책임을 전부 져야 한다고 말하였고 최순실이 그 김성현 자신에게 가볍게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였죠. 네, 십자가란 표현은 안 했었고요. 그냥 형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돼. 그래서 그게 누가 얘기냐 했더니 그 최순실 씨 그 문제를 지금 안에서 몇 사람들과 조정을 좀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줬었고 그래서 저보고 좀 안고 가라. 그리고 본인 이제 김성현 씨는 그 최순실 씨가 당신은 가볍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증인은 김성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최순실 측에서 구체적으로 증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최순실이 대통령에 버금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을 시켜 중국에 혼자 있는 증인을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2016년 10월 10일 증인의 사촌 동생이 있는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네, 그 기존에 그 예전에 고영태 씨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났고요.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친했던 후배가 전화 와서 저보고 좀 상당 부분을 안고 가라는 얘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뭐 저는 그때 이제 전화 통화를 그랬거든요. 제가 나는 검찰 들어가면 다 얘기할 거다. 이거 뭐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뭐 어떻게 감추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화로 내뱉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호텔을 이제 앞으로 오고 해서 그럼 잠깐 좀 일본으로 좀 피했다가 다시 들어오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증인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김성현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 김성현은 증인에게 최순실의 연락처와 통화 시간을 알려주면서 전화해보라고 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김성현이 알려준 전화번호와 그 시간 밤 11시쯤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에 최순실에게 전화하였는데 최순실은 증인에게 의외로 여유 있는 목소리로 아이고 차 감독 고생이 많아요. 몸은 괜찮아요? 라고 안부를 묻고는 이거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요. 이성한 미르 사무총장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은근히 증인이 이성한을 소개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죠. 네. 당시 이성한 씨는 최순실 씨 이 사태가 2016년 7월 말경 언론에 처음 폭로가 되었는데 그 폭로의 배경으로 이성한이 있었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죠. 네네. 증인 역시 평소 최순실이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때 생각은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김영수는 검찰에서 사실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임 과정에서 경경련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증인이나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언론 인터뷰 요청 등 본건에 대해서 물으면 정경련의 추천으로 미르재단의 이사장이 된 것이고 자신이 추천한 재단 이사장 2-3명이 선임된 것이라고 말하라는 취지로 요청을 받았다는데 그런 사실은 있죠. 예, 그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언론 굉장히 최순실 씨가 이제 언론에 민감해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지침들을 쭉 줍니다. 이거 빨리 이렇게 사태 수습을 하라고. 제가 추천했던 사람들은 저보고 이제 책임을 지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성한 총장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제가 이성한 총장을 몇 번 만났는데 사실 뭐 저는 또 듣고 보니 이성한 총장 말이 또 일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추천했던 사람이니까 저보고 이제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김영수 이사장하고 그 장순각 이사 그리고 이성한 총장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